어떻게 보면 너의 인생을 대변하는 상징은 수염이네? 맞아. 왜냐면 세상에 잘 될 거 워낙 많고. 뭐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뭐 발레 강습소가 잘 될 것 같다고. 이게 금연을 하는 법은 뭐야? 담배를 안 피는 거지. 관광객이 어쨌든 어, 타겟인데 내려오시면 이제 뭐 꼬막 파스타 어. 하셔야지. 아까 말한 대상공명에서 빌려서 진짜. 장기를 팔아야 되는 정도까지 내가 돈이 그 정도로 필요한 파산 상태면은 후회하겠지. 하여튼 소주 맥주는 못 이겨 내가 볼 때. 막걸리 추천해주세요라고 나한테 했을 때 나는 절대 보편적인 막걸리를 말할 수가 없어. 최소 희양산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게 또 그들만의 그게 있어.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입니다. 하이. 오늘은 웬 털난 친구와 같이 왔습니다. 벌써 15년이네? 그치. 와, 미쳤다. 15년지기, 뭐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고 그때부터 계속 연을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3년 만에 봐요. 그래도 간간히 연락 주고받고 그냥 서로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맞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처음으로 찍을까 했을 때 친구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마스크가 제일 센 제일 썸네일에 나왔을 때 강력한 비주얼이 누구인가.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제 주변에서 제일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요한 식당의 고등학교 동창 한비찬이라고 합니다. 강릉에서 막걸리 양주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요식업 브랜드들 브랜딩 같은 업무도 짜잘짜잘하게 하고 있고 네, 그냥 최대한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비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는 끝났으니까 우리끼리는 말을 편하게 원래대로 하는 것처럼 그냥 떠들듯이 하면 그쵸. 되는 거지? 그치. 일단은 한번 너의 삶을 얘기를 해보자. 너는 일반적인 직장 루트로 간 거는 내 기억에는 없단 말이야.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뭐 취업을 한다거나 그 스타트업 거기 했을 때 그때나 뭐 잠깐이고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독특했거든. 외국 스타트업이었지. 스타트업인데 외식업을 컨설팅 해주는 외식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딩을 해주는 그런 거지. 그것 그치. 자체도 직무나 업무 패턴이 일반 회사원의 패턴은 아니었지. 그 시절에 만났을 때도 재택으로 할 때도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업무 위주의 일을 했었던 맞아, 거잖아. 맞아. 그때도. 성과만 나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일을 했었지. 그 회사는 지금도 잘 되고 있어? 그것도 외국계 스타트업이었는데 스타트업 생태계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 맞춰서 거기도 지금 그렇게 모르겠네. 좋은 상황인지 아닌지는. 근데 그렇게 좋으면은 아마 여기저기 나왔었을 텐데 안 나오는 거 보면 아까 말한 다른 브랜딩 업무를 한다는 게 햄버거 브랜드 하나를 내가 그 회사 다닐 때 내가 만든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회사 사정 때문에 독립하게 되면서 그 회사에서 따로 나를 이제 외주로 쓰셔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아, 그게 연결이 된 거구나. 그래서 근데 거기서 파생돼서 거기서 잘 브랜딩이 되셔가지고 아직 사업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완전 이런 직무적인 걸로면은 투썸플레이스 인턴을 하긴 했었으니까. 맞네. 너 그것도 했었구나. 투썸플레이스 마케팅팀 인턴을 했었고 그게 완전 대기업식의 구조를 그때 맛봤지. 그때가 처음이었나? 사회생활을 알바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그러면 첫 뭐 사회 경험을 그 투썸은 뭐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의 냄새가 세고. 그치. 그때도 푸드빌에서 이제 막 사모펀드에 팔려가지고 분리됐던 거라 원래 다 CJ 직원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그 업무 진행 방식 수직적 구조 이런 게 많이 남아있는 회사지. 그때가 그럼 한 2019년 근데 솔직히 투썸 인턴 정도면 식품 이쪽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거 아니야? 되게 괜찮은 직무였죠. 마케팅팀 하면서 되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뭐 이력서에 쓰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 내가 원래 평소에도 생각이 되게 많으니까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하는데 그때가 마침 내가 유럽 교환학생을 반년 하고 19년 1월부터 7월까지 유럽에서 살다가 수염도 기르기 시작하고 수염이 오래됐네. 한국 들어와서 투썸플레이스 인턴을 하면서 내 인생에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결정한 게 그 2019년 1월부터 2020년 초반까지가 확 변환점이고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투썸하던 기간까지. 교환학생과 투썸을 합쳐서 한국에서는 3일만 길러도 빨리 면도하라고 말을 그러고 하지. 막 엄마, 할머니, 아빠 다 그치. 뭐라 그러고 하니까 못 기르는데 유럽 나가니까 내 수염 기르는 거에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다 기르고 나니까 나도 마음에 들고 훨씬 면도할 때보다 편하고 뭐 이 정도 길이까지 또 돼버리니까 남들도 뭐라 안 해. 굳이 그런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과 6개월 동안 유럽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좀 생각이 트였다라는 식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한국인 대학생의 그 루트 수능 보고 대학교 들어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교환학생 가고 인턴하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직 거기 있었으니까 투썸 인턴을 할 수 있게 돼서 했는데 일단 대기업이니까 면도했어야 됐고 아 맞네 그때 잘랐지? 그때 이제 자르고 그 내가 19년 이후부터 면도로 유지했던 유일한 6개월이었지 그때가 면도하고 매일 캐주얼한 정장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스마트 캐주얼? 스마트 캐주얼로 입고 9 to 6를 하면서 월화수목금 대기업 출근에 투썸플레이스 그때 당시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름 같은 거 내가 다 지었거든. 그러니까 좀 MZ식으로 좀 해보라 해서 했는데 올라가면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바뀌어. 이래서 이런 막 TPO가 이래야 되고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6개월 동안 교환학생 했던 거랑 정반대되는 라이프를 바로 살아보는 거야 6개월을. 완전 자유롭게 살다가 수염도 기르고 수염도 싹 밀고 다시 한국에 그 교환학생 가기 전 루틴을 하고 나니까 이거 안 돼. 너무 힘들다. 내 팔자는 한량 팔자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2020년 2월에까지 내가 투썸플레이스 인턴이었는데 그때 무슨 대외 활동을 내가 붙어. 각자 삶의 버킷리스트가 있고 확고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대학생들 컨텐츠 만들면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거기에 굉장히 나처럼 한량? 자기가 하고 싶은 한량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하고 싶은 게 좀 뚜렷하고 그치. 일반적인 직장인 생활보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걸 하면서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전형적인 그 루틴으로 살면 안 돼야 돼 하면서 그 1년 2개월간의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 잡혔지. 그때 이제 내가 음식 관련된 애들 모여있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결시가동 후원하는 팝업 레스토랑이랑 유기견 후원하는 파티 같은 걸 했는데 그거 보고 노들섬의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연락이 와서 팝업 레스토랑 하실 생각이 있냐 해서 6개월 동안 팝업 레스토랑을 하게 됐어. 나도 먹으러 갔던. 6개월 동안 한강뷰 팝업 레스토랑에서 너무 좋은 기회로 식당 운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지. 월세도 수수료로 되니까. 사실 장기 계약을 만약에 해줬으면 그걸 업으로 했었을 것 같아. 잘 됐거든 되게. 장사가 되게 잘 됐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다 차고. 근데 이제 거기가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 한 달 갱신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어쨌든 아까운 거지. 내가 쌓아온 그 열심히 살아온 그 대외 활동과 자격증 따놓은 것과 그래서 대기업 취업 준비를 일단 다시 해봐야 되나 하고 그때 다시 한 2주 수염을 밀어. 면접 취업 사진 찍고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나로 돌아오는 시기를 갔는데 그때 그 외국계 스타트업에서 오퍼가 온 거지. 실제로 그 외식 브랜드를 만드는 플레이어가 필요한 데여가지고 브랜드 만드는 팀에 오퍼가 와서 바로 그냥 들어가. 그래서 그날 내가 아마 어디였지? 오리온인가? 자소서를 막 최종 쓰는 날이었는데 다음날 제출해야 되는데 그 오퍼를 받고 나서 밤새 고민을 했어. 취업 사진도 찍어놓고 밤새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기 한번 일 해보자. 얘기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고 내가 생각하던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지. 2021년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너의 인생을 대변하는 상징은 수염이네? 맞아. 수염의 유무에 따라 나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때 라이프 스타일이랑 지금 가치관이나 나의 그 행동 반경이 약간 아이템처럼 장착되면은 뭘 할 수 있고 빼면은 뭘 다르게 살려고 하는 느낌이고. 아니 그래서 외국계 스타트업을 갖고 뭐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잖아. 내가 되게 복잡하게 살았네. 21년에 회사를 들어가는 시점 직전에 대학 동기 2명이 창업을 하자고 했어 같이. 막걸리 양조장을 하자고.
근데 회사 할 때 그런 걸 터치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애초에 뭐 내 수염이나 장발로도 뭐라 안 하는 회사였고 거기는 그럼 뭐 겸업 금지 딱히 막 이런 그렇게 게. 그게 뭐 없었었어. 그리고 아직 뭐 현실화된 것도 아예 없었고 셋이서 그냥 그치. 뚝딱뚝딱 그거였으니까. 취미지, 취미. 셋이서 그랬는데 정부 지원 사업을 따야 양주장 정도의 규모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다 대학생 때인데 돈이 그치, 없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숙명여대 창업경진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반지하 월세방 상월곡동에 구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만의 랩실 만들어가지고 그걸 강릉? 연구하다가 우리 셋의 자취방과 본가의 가운데가 거기였거든. 20이었나? 30이었나? 월세가 그랬어, 반지하. 거기서 그 숙명여대에서 받은 500만 원으로 기구 사고. 아무래도 정부 지원 사업이라 하면 이거 그냥 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뭔가 많이 나오는 사례 있잖아. 뭐 불가사리를 어떻게 뭐 활용해서 뭘 만들다든지 뭔가 버려지는 걸 살리는 그 느낌이나 아니면 뭐 플랫폼이나 IT나 이런 게 잘 되지. 제가 그냥 맛있는 막걸리 만들겠습니다는 잘 안 주기 때문에 거기서 소구가 있는 거는 로컬 창업이란 말이야. 지방 가가지고 창업하는 거. 플러스 지역 특산주라는 면허가 있으면 온라인 배송이 되는 것 때문에 지역 가는 게 조금 유리했는데 내가 강릉이 고향이니까 마침 그때 넥스트로컬이라는 지원 사업이 떴는데 그게 지역에 가서 창업하면 돈 주는 거였어. 그게 다행히 1차, 2차, 3차가 돼서 아예 가버릴 수 있었던. 애들은 미리 이주회를 해서 걔들이 양주장을 하고 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나머지 둘은 업무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사실상 대학 졸업하고 하자마자 바로 양주장 창업 술만 만든 거야? 술만 만든 거야. 바로. 그래서 나는 외국계 스타트업 커지는 과정 안에서 여기서 일도 배우고 내가 좀 오퍼레이팅이나 오퍼레이션 된 것들을 좀 익히 놓고 나중에 여기에 접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는 회사를 최대한 끌고 갔지.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만 강릉 내려가가지고 일 좀 보고 그렇게 했다가 양주장이 2022년 6월에 창업을 하고 2023년 6월 7월쯤에 회사 2년 정도 다니고 퇴사하고 이제 2023년 6월쯤부터는 양주장만 하고 사이드 잡으로 그냥 브랜딩 컨설팅 이런 거 좀 하고 아직 연결돼 있다는. 본업이 양주장으로 2023년 6월에 바뀌었지. 그러면 그럼 일단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 대기업 투썸에서 인턴 할 때랑 한번 기업 비교 이 경험을 한 것도 사실 많이 없잖아 사람들이. 이 1년 안에 심지어 막 이게 텀이 긴 것도 아니고 1년 안에 빡빡 해본 거잖아 되게. 투썸 대기업 인턴 6개월 6개월 그리고 외국계 스타트업 2년 2년 팝업 레스토랑 6개월 그리고 양주장 지금 3년 3년 굉장히 3년? 짧고 알차게 따다다다 가면서 하는데 모든 조직이 커지면 절차가 맞지 되게 중요시 될 것 같거든. 네가 아까 말했듯이 뭐 기프티콘에 이름 짓는 것도 솔직히 좀 투썸에서 약간 파격적인 거 해도 사실 그렇게 뭐 리스크가 큰 마케팅은 아니잖아 그게.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또 커지면 한없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냥 다 잘라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절차가 우선되는 느낌이고. 근데 네가 말했던 이랬던 스타트업 거기는 성과만 내면 오케이다 라는 거란 말이야. 너는 후자가 더 맞으니까 성과 중심이 맞으니까 지금 그 삶을 선택하기는 한 건데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절차 중심에도 장점이 있어? 절차 중심의 장점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진 않아.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뭔가 새로운 거나 파격적인 거를 했었을 때 제대로 바이럴 되면은 확 터지겠지만 안 되면은 그 규모가 큰 만큼 노출도 많이 될 거고 안 좋은 거를 노출 크게 하면은 욕도 그만큼 많이 받잖아. 그치. 근데 하던 거를 하면은 작년에 그냥 했던 프로모션을 올해 또 하면 대충 이 정도는 그냥 하겠지 뭐. 그러니까 실패도 예상된 실패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안정지향적인 게 성향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하기 편하고 절차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분담이 되지. 책임 사원 소재? 입장, 책임 회사의 리스크 분담이 되지. 내가 만약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름을 내 맘대로 해서 100% 냈어. 근데 만약에 어디선가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해가지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난리가 났어. 만약에 난리가 나. 그럼 완전 나의 그건데 이제 어쨌든 꺾이고 하면서 해서 결국에는 파격적이지 않고 재미는 없어서 그냥 흘러가지만 뭐
안 돼도 딱히 내 탓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지어서 처음에 내긴 했지만 피드백도 그분들이 하신 거고 잘 되면 또 그치 잘 되면 또 이게 또 분산되지 그치. 잘 됐을 때 또 완전히 내 거라고 하긴 또 그렇고 애매하네. 음. 장점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네 장점? 장점이. 절차 리스크 분담이면 난 장점일 수도 있었는데 그치, 사람에 근데 따라 리스크 분담이. 왜냐면 외국계 스타트업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응 안 좋거나 이러면 완전 비차님이 브랜드를 잘못 만든 그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말을 해, 그냥? 아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 인사평가 할 때 뭐 어. 점수 이런 거 할 때 아니 외국계니까 그 치열업 하는 분위기는 되게 있었거든 근데 느낌은 그렇지 어쨌든 나도 알고 치열업 하는 거, 뭐, 뭐야. 아, 크로스핏 하듯이 막 이런. 되게 잘해주고 아. 항상 뭐 단점을 얘기할 때도 항상 장점. 이런 게 너무 좋지만 어. 이러면서 말이 흘러가지 하우에버 뒤가 진짜다.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한번 절차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대기업, 큰 조직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가 적다. 그치 리스크 적고 그렇다고 뭐 리턴이 엄청 작지도 않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뭐 월급이라든가. 아 그치 그런 볼륨도 솔직히 근데 투썸도 이제 내가 외식 쪽에 있었으니까 CJ가 큰 그거라고 해서 그렇지 뭐 다른 내 동기들 뭐 다 아는 그 킹차 강무직이나 그런데 간 애들에 이제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많다고. 엄청 많이 버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영 포기할 만하지 아, 킹차 간무직 정도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삶의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하더라도 안정적인 거에서 오는 힘은 분명히 있다고 보긴 해. 그러면 너의 삶의 궤적을 지금 보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경험해보고 뭔가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해서 대외 활동 같은 거를 막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외국계 스타트업은 아예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 그걸로 뛰어들고 양조업을 막 하면서 지금은 이제 모든 거를 다 갖다 붓고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개인 사업 자체는 이거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 맞아. 물론 너가 아직은 막 투자는 안 받았으니까 빚더미에 앉을 그럴 그치. 것까지는 없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체적 성향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를 중요시 하잖아. 맞아. 다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네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계속 높여가는 삶의 방식을 취할 때 너의 주변인들,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별 그건 없으셨어? 있었지 많이.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대기업 다니고 이러시길 원했지. 창업한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부모님들은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원래 무서우니까 최대한 늦게 말했고 아, 나중에? 회사 다니면서 양주는 창업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엄마나 할머니나 뭐 친구들은 내가 원래 그렇게 살 것 같았나 봐. 별말 안 해. 맞아, 나도 그랬어. 친구들은 별말 안 하고 부모님 가족들은 그렇지. 근데 그래도 하는 거잖아, 어차피. 맞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술이라는 아이템이 좀 인생을 걸만하다였던 거야? 아니면 원래 술을 뭐 싫어하진 않았지만 우연하게 그 친했던 친구 둘이 술에 빠져서 그 친구들과 해볼만 하겠다여서 술이었던 거야? 아니면 네가 술은 된다여서 술이었던 거야? 술에 인생을 걸만하다에 그게 나는 애초에 인생을 걸만하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술도 그런 아이템은 아니었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잘 되고 싶은데 뭐든 잘 안 되면 저것도 뭐 딴 거 하면 되지라는 뭐 생각은 있어가지고 말은 후자에 조금 더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전통주 나쁘지 않게 잘 될 것 같았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망은 보였고. 당연히 전망은 보이니까 할 수밖에 전망이 안 보이는데 전망이 안 보이는데 미친 거고 전망이 보여서 했지 그게 막 인생을 걸만한 아이템이다 나의 이제 평생 사업이다 이 생각으로 하진 않았어. 이 대답이 되게 좋은 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입 이런 걸 보면 흔히 있잖아. 사업 늘 하다 망하는 삼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떠한 특정 아이템을 가져와서 야 이거 된대, 이거에 몰빵하면 된대 라고 했다가 안 되면 쪽박 차고 그치. 하는데,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런 거를 보면
아이템에 의외로 매이는 것 같진 않더라고. 맞아. 왜냐면 세상에 잘 될 거 워낙 많고 뭐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뭐 발레 강습소가 잘 될 것 같다고 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발레를 내가 저 취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그 풀 안에서 당연히 이게 전망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거 골라서 하는데 막 사실 뭐 그런 보부상이지. 그치. 뭐 이게 지금 중국에서 잘 된다는데 갖다 파는 뭐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걸고 막 하는 느낌으로 하진 않아. 너의 일단 이 넓은 취향 자체는 일단은 음식이잖아. 크게 보면 맞아, 외식어. 맞아. 뭐 네가 갑자기 뷰티? 뭐 수영 쪽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뭐 너가 아무 상관없는 거를 하진 않을 거야. 아까 말했듯이 그치. 그러면 보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각자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내가 주도하는 삶, 하이 리스크여도 뭔가 하이 리턴을 꿈꾸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은근히 절차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거든. 아 그래? 근데 다들 이거 빡칠 때 그냥 그치. 욕하고 맞아 끝. 말은 한. 왜냐면 야 그래도 나가서 뭐하냐, 나가서 힘들지.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좀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취향이 센 사람들이야. 약간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친해진 이유가 음식 얘기하다가 많이 친해졌잖아. 맞아 너랑 나 정도로 음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나보다 더 이 나이에 음식을 이 정도로 먹는 애가 있나? 라는 생각을 널 보면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취향이 삶을 이끌고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절차주의로 안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근데 이거 뻔해 이게 금연을 하는 법은 뭐야? 담배를 안 피는 거지. 절차주의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하이리스크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를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나라가. 그렇지. 특히 심하지. 그러니까 이게 절차대로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의 궁순대 민첩 안 찍는 거면 리스크잖아. 그치. 우리나라 거기서. 우린 그러니까, 사사 맞춰야 되지. 왜냐면은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뒤처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레벨 얻을 때는 뭐 잡아야 되고 뭐 템 맞춰야 되고 뭐 낚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 글을 보면 그래 뭐 무슨 낚싯대가 국민 이 낚싯대. 스펙에서 이 스펙에서 이거 해야 되는. 근데 사실 그 스펙이 낚시도 엄청 많거든. 근데 뭐 사람만 맞는 것도 다 다르고 할 건데 다 주변 정보 듣고 이제 절차대로 맞춰가려는 게 우리나라 그냥 다 곳곳에 꽂혀져 있잖아. 게임 공략법이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든 초중고 수능 그 다음에 뭐 취업하는 방식, 그치. 자소서 쓰는 거 이런 것까지 그거대로 안 살았을 때를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거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 궁수 꼭 그거 안 맞춘다고 쉽지 죽어? 않지. 그냥 나는 쟤들보다 더 빨리 저 몬스터를 못 잡더라도 내가 재밌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리스크라 생각하고 낚싯대도 얘로도 삼치 잡고 쟤로도 삼치 잡아. 근데 이 낚싯대를 내가 못 구하면은 리스크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이 다른 낚싯대를 쓰는 건 저에게 리스크입니다라고 생각을 해. 그 절차도 대학을 안 넣으면 리스크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리스크고 결혼 못하면 리스크고 그건 리스크지. 제3금융 해가지고 만약에 복리로 이자 엄청 불어나는 내 장기가 털릴 수도 있는 돈을 받은 거. 몇 천만 원, 몇억 해가지고 코인을 투자하거나 그건 리스크지. 근데 내 몸을 가지고 움직여서 사는 100년 동안에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라든 저거라든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으면은 그런 3금융권 빌린 게 아닌 이상 파산 신청을 하든지 소상공인 그거 금융 구제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나중에 근로를 해서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나중에 갚을 수 있는 만큼 그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망하면은 망한 경험으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직장 같은 것도 내가 지금 30대 중후반인데 이 직업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퇴사하고 하면 나 어떡하지? 나 여태까지 이거밖에 안 했는데 완전 리스크인데 하는데 1, 2년 동안 다른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재사회화 해가지고 취업한 사람들도 충분히 많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다른 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33살에 결혼 안 해도 되니까 33, 4에 공부한 다음에 35에 재취업해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나이의 1부터 100까지의 게이지를 절차대로 이렇게 채워오는 방향이 리스크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버리고 뭔가 그냥 이 33세 하나의 게이지나 43세 하나의 게이지나 23회 하나의 게이지나 똑같은 1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20살 때보다는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머리가 빡셀 수는 더디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고 하겠지만 어. 뭐 5, 60대 분들도 공부하고 하시려면 다 하시고 뭐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중국어를 나 20대 초중반부터 중국어 공부해서 이제는 중국인 직원들하고도 막 중국어를 하신단 말이야. 하시려면 충분히 해. 그래서 평창올림픽 때도 중국어 자원봉사자 아예 시 소속으로 나가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관광통역사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되는데 이 절차를 벗어난다라는 거를 애초에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를 버려야 사실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 그러니까 나는 네 사업 얘기가 좀 고무적인 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진 않잖아. 물론 능력이 있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디선가 받았을 것이다. 남들은 바닥에서 출발하지만 너는 새끼야 이미 시작부터 한 15층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동기부여랑 근데 너가 뭐 지금 몇십억을 번 건 아니고 몇백억을 번 것도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난 아까 너의 시작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나이 때 누구든 열정이 있으면 가능한 시작을 보여준 것 같아. 그치, 우리 진짜 무일푼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500만 원 창업경진대에서 받은 거 160, 160 남은 거 회식할까?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로 어쨌든 랩실 해보고 500만 원을 할 수 있는 규모 하고 그 다음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규모 하고 그 다음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규모 해서 양주장 확장 이전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긴 했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뭔가 창업, 사업 하면 시드머니가 막 몇 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 물론 우리나라가 뭐 사업하기 좋느냐 창업하기 좋은 나라냐라고 물어봤을 때 미디어 언론에서는 창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하는데 할 사람들은 하잖아. 맞아. 사람들이 어려워야 되는 이유를 찾는 느낌이야 좀. 맞아. 뭔가 내가 거기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사회가 이게 기반이 안 됐고 뭐가 안 됐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머무는 게 최선의 선택이야. 그리고 네 말대로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리스크야. 맞아. 너무 허상적인 거에 두려워하는 풍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불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안 망해봐서 그렇다. 아하. 안 망해봐서 그렇다. 어떻게 생각해? 안 망해봐서? 아니 그러니까 망하게 아까 말했듯이 재산금융에서 장기 걸고 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뭐 위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시작부터 막 엄청난 돈을 투자받고 하시면은 뭐 모르겠는데 우리야 양조라는 제조업 식품 제조업으로 들어가니까 더 어려운 거지 사실 가볍게 그냥 노트북만으로도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또 너무 많지. 뭐 요새. 워낙 많아서 일단 해보고가 중요한데 나 이거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도돌표 들어가는 게 그 말했던 한국인의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거기에 갇혀서 막 26, 7살에 내가 지금 스페인어 공부를 하면 늦었지. 아 너무 늦었어. 근데 그런 사람 한 3년 뒤에 29, 30이면 솔직히 똑같아. 만약에 27살 때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 그분이 30살 됐었으면 회화를 하지. 똑같았었는데 스페인어가 잘 되는 상황이 그치. 돼버리면 굉장히 다른 맞아. 인생이었을 거란 말이야. 나는 근데 그 주의야. 막 요즘 동기부여 영상 많잖아. 빡세게 살아. 나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 나는 자기가 그냥 게임하는 거랑 친구랑 소소하게 가족이랑 내가 키우는 고양이랑 같이 그냥 시간 보내고 영상 좋아하는 유튜버 영상 보고 그냥 책 보고 이런 게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허례허식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편하게 알바하시고 그 적당한 돈으로 적당한 방에서 그냥 내 가족 가끔 만나고 고양이를 사는 게 좋다고 하셔서 사셔도 나는 충분히 범죄 저지르신 것도 아니잖아. 그치. 범죄자가 문제지. 굳이 자기가 이제 나는 굳이 그렇게 성공 안 하고 싶은데 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애초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나 성공하고 싶다. 아니 뭔가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뭐 하면 늦었는데 지금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럴 때 일단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고. 해보고 안 되는지를 알거나 해보고 망하셔야지. 그 뭐 500만 원 날리면은 그렇게 큰 그건 아니잖아. 그치. 500만 원짜리 사업 일단 해보시고 잘 되시면은 더 커지는 거고 망하면은 망하셔서 그거 하시는 건데 작은 돈으로라도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사회다. 트라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왜냐면 소상공인 정부 지원 사업도 되게 많고 1인 크리에이터 정부 지원 사업도 되게 많고
로컬 가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뭔가 그런 시도를 하고 싶으면서 시도를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애초에 그렇게 안 사실 분들은 정말 논해하다. 정말 자기의 인생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질적인 거지. 그냥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건데 말로는 막 성공을 원해. 성공을 원해. 다르게 살고 싶어 하시면서 근데 겁나. 망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게 진짜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안 찾아보신 거야 그러면. 진짜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맞아. 교육도 많고 열심히 내시는 세금이 그런 거에서 열심히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너의 2025년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때? 예상하던 만큼이야? 행복도? 돈 이런 거 말고 너의 삶에 대한 결국엔 뭐 돈을 벌든 뭘 하든 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의 삶에 대한 지금 만족도가 완전 전업으로 뛰어들 때가 2023년? 2023년. 2023년에 예상했던 거보다 행복도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도로는 처음에 양주장 창업할 때보단 느렸거든. 나는 뭔가 막 아이즈 매거진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해서 엄청 잘 되지 않을까라는 부푼 꿈도 있긴 했지. 동시에 있긴 했는데 그만큼은 안 되긴 했는데 우리도 창업을 처음 해본 거니까 셋 다. 진짜 뽀짝뽀짝 우당탕탕 그거였어. 진짜 우당탕탕이 그거였어가지고 이게 모르니까 우리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큰 욕심을 안 바라고 그리고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망하는 루틴은 큰 투자 받아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많이 뽑고 고정비로 인건비가 우르르 나가면서 돈 벌 궁리 빨리 하다가 원래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 못하게 되고 이도 저도 아닌 사업 아이템 하다가 결국에는 빚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냥 끝나고 이 루틴이 안 되게 우리가 최대한 천천히 느려도 이렇게 실패해보고 저렇게 실패해보고 우리도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 폭삭망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낸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잘 그렇게 백화점 팝업이나 이런 게 수익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살짝 조금씩 해보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순서대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 기반을 다지면서 가자라는 생각으로 했거든. 어디서 한번 끊겨도 기반 다진 게 안 무너져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게 천천히 양주장 확장 이전도 작년에 하고 설비도 확장 이전한 건 100평인데 아직 30평밖에 안 해놓고 그 안도 통 비었단 말이야. 설비도 조금씩 늘리고 있고. 근데 이제 하나 둘 조금씩 터지면서 좀 반응도 나오고 강릉에서 이제 우리 걸 납품받으려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강릉에서 행사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전망으로 했었을 때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허황된 꿈까지는 못 갔지만 이대로 가면은 셋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지속 가능한 수익을 벌면서 그 이상으로 확장도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는 상황이고 일이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강릉 내려가고 나서 서울 살 때보다 멘탈 헬스가 좋아져가지고 그래? 지금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게 난 원래 절대 안 내려간다는 주의였는데 가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서울에서 대학 나온 애들 다 20대 초중반에 내려가고 싶다는 애들 있으면 왜 난 서울이 너무 좋은데 이랬었었는데 그래서 내려갈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서울의 이 인프라를 좋아하던 내가 내려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내려가서 인구 밀도 적어지고 교통체증 없어지고 하루에 출퇴근 시간, 운동 가는 시간, 밥 먹으러 가는 시간 다 합쳐도 차를 30분도 안 모니까 서울에서는 하루에 2-3시간을 이동 시간을 쓰잖아. 그만큼의 시간을 벌고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멘탈 헬스가 되게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나는 일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2025년도 되게 이제 막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 양주장도. 그래서 2025년 예상하기로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그런 도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나는 취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능력인 것 같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판을 벌리는 능력.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받고 이럴 때도
처음엔 진짜 안 받았어. 그래서 진짜 작게 시작하고 술 맨날 없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 주룩주룩 양정 되게 잘 된다. 술이 또 품절이네. 없어서 술이 적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냥 팔게 진짜 팔게 없었던 진짜 거야. 적어. 너무 소량 나오니까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대량으로 못 버는데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규모가 어느 정도 10만 명 정도가 먹어봐야 확실히 대중적으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야. 100명 먹어봤는데 80명이 맛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되겠는데 해서 늘렸는데 알고 보니 그 맛을 좋아하는 게 10,000명 중에 80명이 거기 다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해봤을 때 최악의 경우로 나오는 거를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가 정도로 생각하면서 계속 늘렸어. 그렇게 해서 2021년부터 준비해서 2022년에 개업을 하고 2023년 될 때까지 우리가 대출이 아예 없었어. 대출 아예 없고 정부 지원 사업만 받아서 되게 작게 뽀짝뽀짝하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양조장 확장 이전하고 이 정도 규모로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 받았던 그걸 약간 보증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그 대출들이 있거든. 기술 보증 기금도 있고 그 대출들은 금리가 되게 낮아. 거치도 길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서 해도 우리가 늘리고 했었을 때 자산이나 이 설비들이나 이런 게 몇 년 굴리고 거치기까지 한 다음에 거치 끝나서 이제 상환하고 할 때도 뭐 이 기계를 팔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되나 마나 정도 판단하는 만큼만 대출을 받고 해왔기 때문에 너 말대로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자기 능력껏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하다. 리스크 관리를 그러면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들었을 때는 사업을 하거나 뭔가 창업을 했을 때 목적이 정말 돈 그거 하나면 리스크 관리를 못 할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이 사업 과정은 뭐 내가 막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닌데 그냥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레버리지 땡기는 게 가장 빠르잖아. 맞아. 왜냐면 우린 못 벌려도 먹고 너무 맛있다. 뭐 블로그 글 올라오거나 뭐 이런 거 해도 기분이 좋고 그런 거에서 오는 보람도 있고 하니까 일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돈만 보고 하면은 쉽지 않지. 결국에는 또 그만큼의 자기가 뭔가를 좋아하는 취향적인 게 내 삶에 반영이 된다는 게 그런 식으로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 거네. 그러면. 이것도 근데 내가 강연 요즘 가면은 많이 하는 얘기인데 강연이 주로 그런 뽀짝뽀짝하게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대상의 강연들이 대부분이야. 보면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돈만 보면은 레버리지에서 하는 그게 돈 저 잘 벌 수 있는 게 맞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공방이나 뭐 이런 걸로 큰 돈 벌기가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치, 업종 자체가. 그냥 양조 말고도 다른 그 소상공인 그것들. 근데 이분들이 정확히 생각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방에서 창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했었을 때 여러분이 돈을 버실 거면은 그냥 여기에 지금 없는 거 뭐 아직 없는 프랜차이즈들 유어정을 제일 빨리 강릉에 들어오시는 분 그게 돈이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돈 봤을 땐 그건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애초에 그 생각이 아니시니까 자기만의 그런 뭘 만들고 뭐 도자기를 만들고 뭐 이거를 팔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어느 정도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이 오신 거다 보니까 그 초반에 그 밸런스 돈이 잘 안 될 때 멘탈을 관리하는 그 마음가짐을 처음부터 갖고 들어가셔서 1년 정도는 내가 못 벌어도 괜찮아. 내가 뭐 쌓아온 돈이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직업적인 능력이 있어서 다른 거를 병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미 예견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생각하시면은 뭐 정말로 갑자기 연예인이 사줘가지고 빵 떠서 돈 많이 버실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람차게 할 수 있고 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이건 뭐 진짜 모른단 말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멘탈 관리할 준비를 하고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 멘탈이네. 그게 마음가짐이지. 내가 이거 기쁘기만 해도 되는지 돈을 충분히 벌어야 되는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 또 이제 생각이 든 게 강릉이잖아. 주룩주룩 양조장은 강릉 로컬 사업이잖아. 나는 이제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이런저런 지역들을 많이 가보는데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로컬 씬, 로컬 문화 이런 게 제대로 된 도시가 뭐 광역시처럼 사람이 많아서 된 데 말고는
우리나라는 그 지역 발전 자체가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그나마가 진짜 강릉, 그리고 음. 속초, 양양 이쪽. 근데 뭐 사실 양양도 요새 그치. 이미지가 너무 이미지 안 좋아서 어, 사람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속초도 많이 없어. 그럼 결국에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땐 강릉 그리고 여수? 여수 밤바다 때문에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진짜 로컬 씬에서 로컬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로컬 사업이라는 게 미래 시장성이 있어 보여? 미래 시장성이라는 게 투자해볼 만한, 그러니까 뭐 투자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내가 삶을 영위할 만큼의 그 정도 포텐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영업으로는 무조건 있어. 이거는 근데 얘기하는 건 그거야. 이거 되게 복잡한데 만약에 돈만 벌겠다라는 생각으로의 그걸로 하면 로컬 내려가면 쉬워. 장사 잘하면 돼서. 어차피 다 장사니까. 개인적인 답변으로는 로컬 가는 게 뭔가 사업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그냥 단순 질문에 대한 답이면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내려가서, 사업만 보면 왜냐면 아직 없는 아이템들도 굉장히 거기에 많고 그 관광지면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조금 더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돈만 벌려면은 나쁘지 않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텃세도 다 사람 사는 데라서 막 10명 사는 동네가 아닌 이상 내가 거기에 뭐 러닝 모임을 하던 뭐 조기축구를 나가던 뭘 하던 하면서 그 사람이랑 친해져가지고 내가 그 지역 사람이 되면 돼. 녹아들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 답변으로는 예스인데 로컬이라는 게 참 애초에 이제 요거부터가 로컬이라는 걸로 벌써 한정을 지워버리잖아. 그치. 수도권과 로컬. 그러니까 뭔가 로컬만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로컬을 뭔가 살리는 게 굉장히 경제적인 거 말고 국가 대책처럼 그치. 정의에 관한 거 같은. 그러다 보니까 지원 육성 사업들도 그렇게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의 크리에이터들을 살려주자 이런 생각으로 육성 사업 이런 게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참 내가 느끼기엔 이미 정책적으로 지방 소멸은 거의 막을 수 없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그치. 그건 그냥 미래지. 로컬이 계속 살아남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커. 사실 나도 그래서 양주장이 그거 커지고 사업을 양주장이 계속 잘 돼서 거기에 있는다고 해도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까 싶긴 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갖고 있었을 때 애의 교육적인 문제나 내가 나이가 더 들고 해서 병원을 가는 문제나 그치. 이런 거에서 그런 건 벌써 이미 붕괴들이 일어나고 강릉보다 있지. 더 작은 데들은 확 그치. 이미 거의 박살이 났고 강릉 같은 데들도 오고 있고 그 다음엔 이제 광역시급이나 뭐 전주, 충주, 청주 이런 더 큰 데들도 올 거라서 그래서 지금도 그냥 내려가서 돈 번다? 의지만 있으시면 가능. 그러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가능. 근데 로컬에 내려가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삶을 영위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흘러가는 흐름상 어렵다.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근데 만족하는 거는 내 나이 또래 적당히 있어. 그래서 적당히 걔네들과 놀고 양주장도 관광객 많으니까 관광객 타겟으로 돈 일단 돈 벌고 여가 시간 보내고 그 뭐 낚시하고 그건 있는데 인프라적인 거에서는 점점 그치.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적으로 근데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많아서 이거 되게 큰 문제인데 내가 차에 치여 죽을 때 차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내가 아프지. 그치. 접촉 0.001초 전에는 전혀 안 거지. 아프기 때문에 0과 1의 사이여서 전혀 몰라. 내가 이게 맞으면 아플 거란 생각이. 지역 소멸도 그렇고 저출산도 그렇고 내가 당장에 아프지 않아. 체감할 수 있는 게 뭐 전혀 없으니까 사실. 차에 아직 그러니까 안 치였어. 안 아픈 거지.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엄청 와 이거 어떡하냐라는 게 오겠다라는 게 너무 보여서 트럭은 달려오고 있다. 그 나라에서 대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너무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버려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했던 게 광역시들 완전 살려야 광역시들을 서울처럼 만들어 놔야 그치. 그래야 그 주변에서 서울 위성도시들이 서울에 출퇴근하고 베드타운이라도 어쨌든 살잖아. 중심이 돼서. 어쨌든 대구, 광주, 부산을 키워놔야 대학교들 키워놔야 걔들이 계속 거기 살면서 대학도 나오고 거기서 직장에 있고 하면서 대구, 광주 집값 비싸니까 그 주변으로 퍼지고
그 주변에 살아도 충분히 대구, 광주에 좋은 병원 있으면은 거기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대구, 광주, 부산 살아도 서울로 병원 와야 되는 실정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멀어져서 어떻게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사업은 오히려 낫다. 어차피 똑같이 사람 사는 데고 뭐 관광지라서 하려고 하면. 근데 그러니까 그건 있어. 관광도시가 아니면 관광도시가 아니면 어렵지. 어... 그러니까 관광 타겟으로 돈을 버시겠다라 어. 내려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관광이 아니면 플러스 그런 직종도 있고 단순 술집 이런 거는 잘 될 수 있는데 뭔가 그런 음악 좋은 뭐 라운지라든지 이런 거는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그치. 그거지. 서울에서 즐길 거를 강릉 내려가서 즐기려고 하지 않잖아 사람들이. 관광객이 어쨌든 타겟인데 관광객들 입맛에 맞는 걸 해줘야지. 내가 양식을 잘하면 내려가서 양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뭐 꼬막 파스타 하셔야지. 어떻게든 섞어서 어떻게든 순두부 파스타 이런 거 순두부 만들고 파스타라든지 사실 그렇게 그래서 다 하시려는 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 돈만 번다고 했었을 때는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은 되게 많은데. 그렇네. 내 자아가 거기에 안 어울릴 수도 있네. 그래서 회사도 없고 일단 젊은 사람이 내려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자영업이니까 그런 거 잘 되지. 간판 사업, 인테리어 사업. 왜냐면 자영업밖에 못해 젊은 사람이. 그러면 계속 창업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하시던가 아니면은 관광객 타겟에 뭐를 하는 사업으로는 자기가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괜찮은데 그 관광도시가 아닌 곳에 내려와서 뭐 한다? 지원 사업으로 돈 버는 일을 하실 거 아니면 어렵지. 그러면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일단 사업체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 아직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행정적인 작업들 있잖아. 근데 뭐 너야 옛날부터 워낙에 정리하는 거 좋아했었어가지고 이래봬도 엑셀이랑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왜 이래봬도야? 뭔가 술만 만들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술 적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그건데. 그럼 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겠네. 그냥 사업 혼자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정부 지원 사업 받으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를 증명해야 돼서 근데 그거는 다른 애가 조금 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증빙이나 보고서나 복잡한 거 많긴 해. 결국 너네도 뭐 관료제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관료제 끄트머리에서 뭔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지원 사업 할 때는 되잖아. 그걸 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지부진함은 너희들의 원 사업에 대한 즐거움으로 충분히 상쇄가 돼? 그런 것들은? 충분히 된다고 봐. 당연히 규모가 커지는 수준 되면 어차피 다 대행해서 하시니까 작을 때는 충분히 다 쳐낼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있습니다. 좋네. 원래는 질문이 후회는 없는가였는데 근데 후회는 아직은 없으니까 그치. 아직은 막 후회한다. 후회? 그러니까 그건 아쉽긴 해. 사람이 게임이 아니니까 한번 이걸로 전직해보고 저걸로 전직해보고 둘 다 느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선택의 기로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 뭐 어디에서 오퍼가 왔다던가 그럴 때 안 하고 이걸 하고 했었으면 지금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거 외에 후회는 없긴 해. 그럼 이런 질문 어때? 어떤 상황 정도면 후회를 할 것 같아? 어떤 상황? 아까 말한 재산금융에서 빌려서 진짜 장기를 팔아야 되는 정도까지 내가 돈이 그 정도로 필요한 파산 상태면은 후회하겠지? 어느 순간 진짜 핵가닥 해가지고 너무 핵가닥해서 확 늘려야지. 천평 레버리지 확 해가지고 막 한 달에 막 20만 명 뽑는 양주장 만들었다가 다 폭삭 망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은 삶이 거의 포기된 건 동시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모르겠네. 나는 지금 마인드가 결국에 망해도 배운 거니까. 배웠으니까. 너는 양주장 하다가 내가 지금 32살인데 34살에 망하면 너는 30부터 34살까지 양주장 하다 망했기 때문에 34살 너무 빨리 망하는 건데. 그런가? 아무튼 34을 넘어가서도 양주장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거의 계속할 양주장을 하는 얘기가 자식들이 잘 먹고 산다는 사업이다라는 그래? 얘기가 있어. 왜냐면 자식이 낳고 자식이 컸을 때까지 그 사업을 영위하는 유통망이랑 생산 설비랑 그게 갖춰지는 상황이면 그때부터는 망하기가 어려워. 하여튼 34세 내가 만약에 망하면 너는 양주장을 30부터 34살까지 해서 5년 동안 했는데 망했기 때문에 너는 인생에 30부터 34살을 날린 거야. 이렇게라고 만약에 생각을 그게 정답이면은
그치. 후회하겠지 어. 망하자마자 어. 나는 운을 날렸구나. 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어. 30에서 34살까지 양조장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백화점 팝업했던 거나 그런 공장을 직접 어. 운영해 본 거나 강연 나갔었던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그 기회로 만났던 거 뭔가를 했던 것들이 다 나한테 커리어가 되고 경험이 되고 쓸 수 있는 게 무조건 되기 때문에 날린 게 아니라 나는 30부터 35살까지를 그냥 양조장을 한 거지. 그치. 어. 음. 근데 또 한국은 또 이제 SNS에서 잘 되는 것만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걸 올리는 거를 부끄러워서 어. 망한 게 부끄러운 사람이 그치. 또 꽤 많을 어, 거야. 어. 그래서 망하면 안 된다는 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 중요한 용기? 망하면 그냥 34살까지 난 양조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 에 대한 거는 거의 이제 다 한 것 같고 시간도 많이 남아서 막걸리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는 아닌데. 뭐 준 전문가?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은근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거는 주세법. 우리나라 주세법에 대해서 뜨겁잖아. 사실 그 술 읽는 집 유튜버 그분이 터트리기 시작해가지고 청수 위스키랑 뭐 몇 그치. 군데서 나왔으니까. 사실 많은 술 애주가들 그리고 술 매니아들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고 그럼 그 주세법에 대해서 지금 젊은 술에 관한 전통주로 들어가냐 니네도? 분류는 탁주인데 전통주 탁주 그래서 걔는 종량 세워가지고 싸게 내지. 너네는 괜찮은 쪽인데 그럼 문제되는 거는 증류주 쪽인가 그러면? 중류주 쪽 위스키 이런 거. 그럼 너네는 그 지금의 주세법에서 그렇게 막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아닌데? 이거를 피해 안 본다기에는 어쨌든 제약이 많아지지. 뭔가 재밌는 걸 우리도 하기에. 과실주나 다른 걸 했었을 때는 또 확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 탁주만 괜찮아 지금? 거의 탁주만 그렇고 과실주나 걔네들은 그래. 다른 술들은. 그래서 막걸리가 그렇게 다 지역 막걸리들이 그렇게 싼 거야? 지역 막걸리가 싼 거, 그렇게 치면 총 그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고 해도 어차피 싼 게 나으니까. 싸니까. 그건 그냥 재료가 싸니까 그런 거긴 한데, 확실히 세금에서는 거의 우리가 지금 탁주만 하는 걸로는 불만은 없어. 근데 당연히 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으로 매기는 게 사실 개발도상국 이하 정도 그치. 비싼 술은 사치다. 그치. 라는 데서 매기는 건데, 우리나라 정도의 주류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세금 매겨서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뭐 술을 만들거나 이러기 어려운 게 있고. 결국에는 사실 대형 소주 맥주 회사에 제일 유리한 세법이잖아. 맞아. 기타 주류 그것도 아나? 몰라. 아, 그래? 해볼래? 나 이거 참 조심스럽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잘라줄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색소나 향을 넣으면은 탁주로 못 받아. 그거 근데 이제 뭐 바꾼다고 막. 그거 이제 그래서 없어졌어, 다시. 철폐 막걸리 가양주연구소 소장님이랑 몇 분이 되게 열심히 반대하는 걸 잘 해주셔가지고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참외 미나리주 이균 그것도 광고할 땐 다 참외 미나리 막걸리, 이균 막걸리 나옵니다 하는데 라벨에는 막걸리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잖아. 딴 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 넣으면은 막걸리라고 못 써, 라벨. 뒤에는 그 기타주라 써 있어. 꿀까베기주, 참외 미나리주 이런 식으로. 근데 홍보는 다 막걸리로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 원래 그래서 향료나 그런 걸 넣으면 기타주여야 되는데 그걸 넣어도 탁주가 되게 해주면은 뭐 거기서 이득 보는 데는 큰 데들이지. 큰 데들은 세금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그래도 그거는 됐네? 그거는 나도 그거 뉴스를 보고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참 싶었는데. 그치 뭐 외국이나 이런 데들은 전체적인 주류 문화를 낮춘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 좀? 낮추는 거지. 그치, 왜냐면 문화적 수준을. 다른 나라들은 등급을 최대한 매겨가지고 표기나 이런 거를 할 때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도 있고. 근데 우리는 다 기타주류가 뭐고 막걸리가 뭐를 모르잖아. 그치. 그럼 막걸리는 다 막걸리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허옇고 탁하면 다 막걸리지. 그래서 너네가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처럼 니네 제품 중에 막
막걸리 재밌는 것들 만들잖아. 커피 들어간 것도 있고 코코넛이랑 파인애플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거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야, 그러니까 그거가 무조건 들어가고 향을 가양하지 않아야 그게 들어간 막걸리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 파인애플 향을 더 세게 느꼈다고 파인애플 향을 집어넣는 순간 기타 주류가 돼버리는 거. 그러면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거고. 아, 어쩌면 좋은 제약이네.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그랬는데 시도가 있어서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니까. 난처하네. 그건. 요즘에 이제 주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좀 느껴지거든. 왜냐하면 나는 20대 초반 애들이랑도 많이 만나니까. 물론 아직도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그치. 대학교 문화가 존재는 하지만 확실히 우리 때보다 12년 전? 그때보다도 줄어들고 사실 우리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던 시대잖아. 그럼 결국엔 부어라 마셔라 문화는 값싼 소주 맥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선우가 내가 봤을 땐 명쾌하진 않아. 이게 부어라 마셔라 좋아해서 소주 맥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소주 맥주가 대량으로 싸게 공급이 돼서 부어라 마셔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 많이 생겨지고 있고, 누군가는 난 소주 잘 안 마시고 와인 마셔, 아니면 뭐 위스키 마셔, 아니면 난 요새 전통주를 좋아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랑 또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게 술을 아예 또 안 마시는 문화, 이것도 생기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지금 그래도 트렌디한 전통주 브랜딩을 하고 있잖아. 젊은 층을 상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노년층 상대 브랜딩은 아니잖아. 너네가 하는 게. 그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주류를 바라보는 시장이 어떤 것 같아? 우리 20대 초반 때랑 한 10년, 12년 정도 지났는데 많이 열렸어. 많이 열렸다는 게. 소주 맥주를 먹을 바엔 돈을 조금 더 내고. 그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 어쨌든 우리도 제일 싼 게 쇼룸에서 살 수 있는 게 6,000원인데. 그치, 사실 편의점에서 장수지평 1,000원대에 사니까. 그치. 편의점에서 납품하려고 해서 자기들 술 맞추려면 2,000원에 맞춰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못했었단 말이야. 근데 6,000원 하고 하는데도 다 잘 사고 취향을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돈 쓰는 거에 그닥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어 보이긴 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고하게 취향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 돈을 쓴다기보다는 아직은 여기저기 흔들리는 게 많지. 뭐 갑자기 원래 맥켈란 뭐 더블 캐스크랑 그치. 더블 캐스크 쉐리 캐스크 나누면서 무조건 구형 쉐리 캐스크가 답이고 더블 캐스크는 진짜 쉐리 캐스크 할 때 아니야. 뭐 글렌알라키도 뭐 갑자기 막 하입 붙었었다 떨어져 막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약간 휩쓸려서 나오잖아. 뭐 유튜브나 미디어에 따라서. 지금 위스키 씬 자체가 지금 되게 내려갔잖아. 내려가기 직전에 하입 받을 때는 원래 인지도 없던 피트 위스키는 거의 가격 비슷한데 쉐리 애들은 막 올라왔었잖아. 히비키도 갑자기 그치. 아직도 취향에 따라 마십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문화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관심 많은 사람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에 휩쓸려서 가격도 이래저래 변동을 하는 거 보면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되게 캐캐묵은 논쟁이기는 해. 전통주는 달다. 너무 달다. 근데 너네 이제 제품들을 먹어봤을 때 나도 너한테 얘기한 게 안 다네라는 얘기를 꽤 했었잖아. 생각보다 드라이하네. 우리는 근데 달달한 얘기 되게 많이 들어. 참 어렵지 취향 구하는 게. 이거는 술을 좋아한다 보다는 미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미식가일수록 단맛을 제한하는 것 같아. 미식의 영역일수록. 왜냐면 단맛은 강하잖아. 다른 향취를 다 덮잖아. 제일 단 거 마시면 딴 게 맛이 안 나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술들, 심지어 전통주도 너네 업장에서 들어, 결국엔 단 게 맞아. 팔리지. 우리 원래 안 달았는데 점점 달아진 거야. 대중에 맞춰서. 그러면 그 3년 전에 내가 처음 마셔봤을 때랑 지금은 조금 더 달지. 마시는 것도 옛날 버전 커피 막걸리보다 지금 게 더 달고, 그때는 커피 산미도 있었는데 시면 안 좋아해. 시면은 컬트적이야. 신 건 안 돼. 우리나라는 신맛에 대해 아주 화가 많아. 산미 있으면은 좀 컬트적이어가지고 산미 있는 양주장들은 많이 없어. 상한 것 같다 그러고 그랬어. 사람들이. 뭐 니네가 순수의 술 하는 게 아니니까
단맛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네. 근데 또 너무 단 것도 우리도 싫으니까 어. 지금 딱 그 정도 유지하는 단맛이 중간적으로. 그거지. 뭔가 너네의 기조와 음. 대중의 기조의 선을 찾아가는 거.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술을 좋아할까? 글쎄 왜지? 찌개 위주라 그런가 좀? 근데 또 뭐 소주 맥주는 안다니까. 그렇네? 막걸리만 달지 뭐. 어, 막걸리랑 과실주? 과실주는 어. 원래 달 수밖에 보통 없지. 그치. 원래 과거에는 사실 그런 설탕 이런 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음. 술이라는 게 어쨌든 곡물을 효소가 완전 당화시킨 다음에 그걸 효모가 먹고 술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당화된 애들이 남으면은 술이 되게 달게 돼서 옛날 레시피 보면 전통주 진짜 옛날 고 레시피대로 고문원 레시피대로 했었을 때 굉장히 달게 나오는 술들이 되게 고급 술이었어. 아, 옛날에는? 그때는 단 거를 먹는다는 게 사실 그치. 꿀을 채취해서 어. 먹는 거 외에는 어려웠으니까. 그치. 설탕이 뭐 막 없을 때니까. 근데 뭐 그 DNA가 지금까지 뭐 잠재적으로 남아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단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매니아 중에. 매니아 할수록 술을 이것저것 찾아본다 하는 사람일수록 덜 단 술을 찾지. 그러면 지금 양조장 사업 그 처음 시작할 때보다 물론 니네가 조금 더 달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달지 않은 술을 찾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 덜 단 술 찾는 분들도 꽤 있어. 어...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속지 말자고 서로 저건 100명, 매니아야? 저거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아마 아는 논쟁일 텐데 비밀이 아저씨가 화두를 제일 먼저 꺼낸 건데 우리나라 전통주는 뭘 그렇게 집어넣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쌀 품종에 집착을 해서 그 쌀을 가지고 어떻게 발효를 해서 쌀만으로 만들었는데 뭐 파인애플 향이 나고 망고 과실 향이 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고급 프리미엄화가 되지. 우리나라 전통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뭘 막 많이 집어넣잖아. 너네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료들과의 조화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재료 넣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뭐 맥주도 뭐 고수 들어가고 그치, 코리앤더. 나는 이제 크래프트하게 술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건 있어. 그분 말씀대로 깊게 연구하고 다지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긴 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장에서 양조형 쌀들 재배해가지고 테스트 계속 하시면서 시음회 하시는 데들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막걸리 그냥 한번 싹 밀고 우리 식문화나 이런 것들이 급격한 자본주의 성장에 맞춰서 식문화들이 발달했잖아. 그치. 뭔가 옛날부터 먹었다라는 음식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 내가 공부한 바로는. 맞아. 그런 공부한 거. 바로는 그냥 우리의 대표 삼겹살이든 치킨이든 안동찜닭이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에 따라 했다는 게 그거란 말이야. 그냥 안동 원래 통닭거리였는데 한 집이 찜닭하니까 잘 되니까 안동찜닭거리가 되고 찜닭이라는 음식 문화가 생겼잖아. 그치. 뭐 엽떡, 뭐 삼겹살도 사실 어떤 요리용의 그거보다는 그냥 베이컨 통으로 한 거. 재료 느낌이었지 그냥.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 확 성장에 맞춰서 확 발달하다 보니까 소주 이런 것도 다 주정에다가 하는 희석식 소주나 뭐 막걸리 맥주도 그냥 빨리빨리 해서 저렴한 가격에 그 음식이나 맞출 수 있는 걸로 갑자기 이렇게 쭉 성장하는 와중에서 누가 그냥 빨리 팽함이랑 해가지고 빨리 발효 끝내고 아스파탐 넣어가지고 해서 돈 벌고 있는데 옆에서 이 쌀 품종이 좋은 술이 될까? 저 쌀 품종이 좋은 품종이 될까를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 그치. 이제야 막 돼지고기도 뭐 버크셔 케인이 뭐 맛돈이 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어떤 그런 품종적인 연구나 뭐 진득하게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의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영구적인 것들을 같이 성장시킬 인프라가 안 됐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식음료뿐만이 아니라 과학도 그렇고 내가 볼 땐 그래. 갑자기 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새는 꽤 많이 하잖아. 그래도 품종 돼지가 맞아. 써놓긴 했지. 4, 5년?
난 난충맛돈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많이 사 먹었었고, 근데 뭐 이제 버크셔 K도 있고, 뭐 지리산 흑돼지 이쪽도 품종을 만들고, 뭐 산청 이쪽에서도 하고, 뭐 얼룩도야지 뭐 이런 쪽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삼겹살 매니아들, 좀 돼지고기 매니아들, 특히 그리고 돈가스 매니아들은 그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지금 생각이 든 게 선우가 잘못된 것 같아. 왜 이렇게 프리미엄화를 못 시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돼지 품종은 이제는 하잖아. 그럼 그거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삼겹살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거를 좀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 마케팅 메시지가 있지. 그치. 근데 아직 전통주는 그 니즈가 안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든다. 맞아.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대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양조하시는 분들만 거기 가가지고 시음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지. 아직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따질 여력이 아직 없지. 그치. 그냥 진짜 비싼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은 그냥 와인이나 위스키 쪽으로 가버리지, 전통주에서 비싼 거를 파야겠다라고 사실 뭐 오타쿠지를 할 만큼의 깊이가 막 그렇게 막 있지는 않고. 혹시 뭐 비싼 술 해창 복순도가가 사실 비싼 탁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고급 탁주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우리는 안 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이게 항상 딜레마야. 우리가 이술을 했었을 때 어쨌든 이 가격을 받아야 수익성이 나. 근데 술 탁주라는 것 자체를 비싸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싼 값을 하냐 했었을 때 우리가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받는 게 맞는데 대체제 애들은 더 낮은 가격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그 엄밀히 말하면 우리 수작업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되게 다 싼 편이거든. 사람들이 뭔가 농민신문에서 우리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아저씨들이 댓글을 다셔. 손님분들, 어르신들이 뭐 전통이 아니다라니. 우리 또 캐릭터도 팝하고 이러니까. 근데 되게 그 아저씨가 아마 드시는 그 어디 양주장보다 쌀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손을 많이 타고 감미료가 안 들어간 술일 텐데. 어디 이 새끼들 개량 한복 입고 만들어야지. 떠먹는 막걸리도 우리가 그 떡을 다 직접 손으로 구멍떡이라고 도넛 모양 떡 빚어가지고 다 하거든? 진짜 어렵게 만드는 술이란 말이야. 원래 그 떠먹는 막걸리 우리 지금 7,000원에 파는 것도 거의 10,000원 초중반은 받아야 돼, 가격이. 한 병당. 노동력을 계산을 하면. 지금 얼마지? 7,000원. 니네가 생각했을 때 그게 가격 상한선이야? 우리도 이거를 14,000원에 팔면은 그게 가치가 있나라고 싶기는 해서. 왜냐면 사실 노동력에 대한 그거여가지고. 그 13,000원짜리 다른 대체제들과 싸워봤을 때. 맞아. 어쨌든 그런 식의 가격 올리는 과정이 프리미엄 탁주? 다 요즘 뭐 2, 3만원짜리 탁주들 많으니까. 그치. 쌀, 물, 누룩만 써서.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분들도 그만큼 받을 치에 맞긴 맞을걸?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런 거는 그 돈을 받아야 남으실 거야. 바가지는 아니다. 바가지는 아니야. 그 돈을 받아야 남는 양의 쌀이 들어가고 나오니까 그만큼 나오긴 하는데, 인프라가 그 정도 고급 탁주들이 질비하려면 내가 볼 때는 쌀 품종에 따른 차이도 있고 뭔가 맛에서의 최대한 원재료만으로 다양한 향을 내고 뭐 그런 술들이 많아지면은 고급 탁주, 프리미엄 탁주 시장이 제대로 자리가 잡힐 텐데, 사실 지금은 그냥 좀 그 감미료 없이 단맛이 강하다? 그러면 강하고 걸쭉하다. 그러면 프리미엄 탁주로 보이거든. 만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탁주를 하시는 방법이 지금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시장에서 인식을 할 그러니까 때. 지금 프리미엄 탁주로 보이는 가격대에 하시는 분들이 그 가격을 받는 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받는 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탁주에게 기대하는 이데아가 결국에 진하고 달고 어차피 그거라서 걸쭉하고 거기에 맞춰 내는 건데, 그거 어차피 내려면은 그 돈 받으셔야 돼. 쌀이 그만큼 들어가야 돼. 쌀도 그렇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만큼 돈을 받으셔야 정탁주도 그렇고. 그거는 그 해창 에쿠스인가? 그 몇십만 원. 그거는 이제 몇십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의 마케팅적인 그게 있긴 하지. 그래도 어쨌든 2, 3만 원 이상만 돼도 프리미엄 탁주라고 부르니까. 그 가격으로 지금 파시는 분들이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그만큼 만드시는데 가격은 충분히 그만큼 받아야 될 정도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2, 3만 원짜리 탁주는 그냥 마케팅으로 비싸게 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분들은 들어갈 게 그만큼 있다.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좀 팔리냐? 모르겠지만 까봐야 잘 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있어. 사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 가격이다라는 게 중요한 소구점인 게 있어. 선물을 줄 때. 장인어른한테 주려고 하는데 맞네. 이게 맛인데 10,000원짜리 술이야. 이거는 맛은 그냥 그런데 30,000원짜리 술이야. 그럼 이걸 고르지. 그러면 사실 이걸 고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주는 그 힘도 있어서 아마 잘 되실걸? 선물용이나 이런 걸로 하셔서 패키지나 이런 것도 잘 하니까 고급 탁주에 맞춰서. 하긴 뭐 7,000원짜리를 장인어른한테 선물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훅 하는 과정에서 식문화도 아주 훅 왔고 삼겹살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완전 많아지고 하면서 도저히 이제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왔었을 때 품종적인 걸로 한 번 더 깊게 파고드는 과정까지는 긍정적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주의로 확 큰 상황에서도 결국에 그런 인프라가 생기고 있는 거니까. 막걸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경쟁자 많아져. 프리미엄 탁주가 만약에 그런 걸쭉하고 달고 감미료 안 들어가고 패키지 예쁜 막걸리가 만약에 30종이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차별점을 주기 시작하겠지. 위해서는 이런저런 연구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주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러면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 어쩌면 지금 전통주 시장의 목표? 목표는 모르겠다. 그 술이 또 비싸져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맞네. 소주, 맥주의 아성이 우리나라에서 무너질 수가 있을까? 어렵지. 어렵다고 봐. 맥주 그 강력한 언어의 힘으로 우리 식문화가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전국 4대 짬뽕으로 강릉 교동짬뽕의 줄을 쭉 쓴 것처럼 이제 2010년대 중반이 그거였지. 한국 맥주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 그치. 그러면서 수제 맥주 빵 전부 수제 맥주 마시고 전부 8,000원 9,000원짜리 IPA 마시고 어딜 가나 수제 맥주 브루펍이 있고 수제 맥주 양조장들 확 생기고 지금 아무도 안 즐기잖아. 그치. 몇 군데 여전히 잘하는 곳들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서울집시나 이런 곳들 다 다시 카스 테라로 돌아갔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양조장 창업을 할 때 밤새 술 취한 상태에서 밤새 끝나지 않는 토론을 한 게 있어. 사람이 술에 취하려고 마시냐 맛으로 마시냐? 맛으로 마시냐. 한 명만 술에 취하려고 마신다? 나머지 둘은 나를 포함 나머지 둘은 맛있으려고 마신다고 막 하다가 근데 그러니까 취하려고 마시는 거 맞아? 근데 그럼에도 맛있는 거를 그래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맛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막 했는데 하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보니까 단순히 취하려고 마시는 비중이 훨씬 높아. 생각보다 더. 생각보다도 아니고 그냥 훨씬 높아. 그냥 거기가 주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집에 갔어. 나는 원래 그러니까 참이슬 처음처럼 진로를 애초에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되나? 바로 마시고 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평소에는 거의 못해. 거의 못하는데 맛 차이도 없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는 참이슬 먹어, 처음처럼 먹어, 새로 먹어 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거부터가 나는 취하려고 마신다고 보는 거야. 그래, 또 마찬가지로 참이슬 주세요. 참이슬 더 마시니까 참이슬 주세요 했는데 저희는 참이슬 없고 청청 마셨을 때 그럼 여기서 소주 안 마셔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럼 청청 주세요 하잖아. 그렇지.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진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연인으로 잘 되고 싶어서 뭐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알코올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 내가 더 기뻐서 알코올의 힘을 빌리는 그 니즈가 술을 소비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잖아. 가격 경쟁력이. 그치. 못 이기지. 절대 못 이긴다고 봐. 주세법이 바뀌면 되냐? 주세법이 바뀌어도 어쨌든 위스키 몇 년 숙성하고 소주도 숙성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비싸게 파는데 세금을 해서 수익성이 나시는 거지. 그렇다고 위스키를 막 3,000원 팔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어쨌든 버번이든 스코틀랜드든 스카치든 위스키 비싸잖아. 그치, 비싸기는. 원가가 들어가니까. 아무튼 취하려고 결국 술을 마시는 사람이 대다수고 그 시장에서 소주와 맥주를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한.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사실상 소주 맥주를 이겨야지 하고 갈겨드는 거는 그거는 무의미한. 그냥 이제 그날의 목적이 맛있는 어떤 향이 좋은 칵테일이랑 위스키랑 마시는 그 비중의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나는 취하기 싫어요는 아무도 없어. 어쨌든 100명은 모두 취하려고 마셔. 그치. 그 중에
중복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 비중이 있는 거지. 그런 그 술 주류 문화를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의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크래프트한 막걸리를 하는 거지. 또 플러스로 어쨌든 강릉에는 양주에 보니까 강릉 온 김에 강릉에서 닭강정이나 이런 거 사서 드시려는 소구도 되게 높아. 강릉에 왔으니까 사야지. 그치. 어쨌든 그분들도 취하려고 마시는 김에 기분 하나 그냥 더 내신 거란 말이야. 그치. 야, 나 취하려고 하는데 강릉 왔으니까 이거 마시자. 그냥 그거라서 사실. 현업자가 말을 해주니까 확실히 좀 무게가 다르네. 아, 그래? 하여튼 소주 맥주는 못 이겨 내가 볼 때. 다들 솔직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입으로 꺼내기는 좀 애매한 그런 건데 어쨌든 효과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취하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류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뭐 그런 거 했었을 때 삶의 목표나 이런 거? 한 번 얘기했던 게 장례식장이 행복한 장례식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왜냐면 어쨌든 말은 아까 그렇게 했어도 양주장 망하면 슬플 거 아니야. 그치, 사람이면. 근데 그거 말고도 내가 평생 사고가 안 나고 내 가족의 사고가 안 나고 뭔가 내가 어떠한 큰 실수를 안 하고 정말 무던무던하게 삶을 끝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가지는 게 뭔가 내가 뭐 하나 잘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에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생각해. 그 정도만 해도 기분은 좋아. 그 정도 해놔야 내가 뭔가 잘 안 됐었을 때 실패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퍼포먼스가 좀 잘 안 나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사이가 그냥 그 밸런스? 난 완전 성공했어라고 생각해서 기분 좋으면 실패하면 또 그만큼 기분이 안 좋은데 그치. 삶의 흐름이 그냥 지금 좋은 정도인데 안 좋으면 그냥 삶의 흐름이 잠깐 안 좋네 그냥 하면서 그 밸런스 맞추면서 하다가 별탈 없이 그냥 삶이 마감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정도? 주류 업적인 바램 같은 것도 있어? 주류 업적인 바람이요?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하는 그걸 텐데 자기 문화에 당연히 다 성숙하게 발전하길 바라지 않을까. 이게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자기만의 일을 하거나 이런 걸 했었을 때 곤조 유지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이야. 나는 이런 카페를 하고 싶었는데 옆 카페가 뭔 이런 라떼를 팔았는데 너무 잘 돼버리면 내가 저건 안 하고 싶은데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거를 넘어서려면은 자본주의에만 그렇게 휩쓸리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게 구축이 되고 위스키에서 글렌알라키 15년이 맛있다고 해도 나는 그래도 그냥 글렌파글라스가 낫던데? 이러면서 그냥 휩쓸리지 않는 문화가 생겨야 그런 거에 따라서 안 왔다 갔다 하잖아.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인프라나 문화도 그렇겠지만 주류 문화도 뭔가 휩쓸리기보다는 더 성숙이 많이 돼가지고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수제 맥주가 훅 컸다가 훅 죽음으로써 나는 이 수제 맥주 진짜 좋아했는데 나만 좋아하고 남들이 안 좋아해서 다시는 맛을 못 보게 되는 내가 볼 때 막걸리도 그럴 수가 있어. 너무 많이 양조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그냥 싸게 취하고 싶을 때 소주 맥주 마시고 내가 맛난 걸 먹고 싶을 때는 뭐 이런 막걸리 마시고 이런 위스키 마시고 이런 바에 가서 칵테일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잡힐 수 있게 뭔가 자본주의가 빠르게 가는 속도보다는 좀 진득하게 주류 문화가 질적으로 커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죠. 칵테일 잘해주는 바인데 인스타그램에 잘 안 나오고 뭐 사진 찍히면 예쁘게 잘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안 가서 만약에 더 이상 영업하시기 어렵다고 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맛있게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이 슬프잖아. 그러니까 질적으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 취향에 좀 더 솔직해지고 취향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맞아. 막걸리 양조장 막걸리 추천해주세요라고 나한테 했을 때 나는 절대 보편적인 막걸리를 말할 수가 없어. 최소 희양산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게 또 그들만의 그게 있어. 최소한 이 정도는 말해줘요. 술어원의 뭔 술이나 저는 이게 좋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나? 느린 마을도 안 돼? 차라리 그게 갑자기 역으로 괜찮아. 요즘 장수 막걸리가 맛이 괜찮거든요. 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게 괜찮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끝 나누려고 하니까 튀어 나누려고 하고 또 이어지네. 최근에 내가 버번 위스키에서 원래 레어 브리드를 원래 좋아했거든. 와일드터키에서 만든. 최근에 보니까 무슨 버번 위스키 누가 튀어나오는데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 레어 브리드가. 그럼 이제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만약 그 얘기를 하면 유튜브 봤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 취향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급 나누기 유튜브가 잘 되는 게 애초에 사람들이 급을 나누고 싶어 하고
뭔가 취향도 맞춰줘야 되는 나는 막걸리 잘하래기 때문에 나는 이 막걸리가 맛있대야 되고 나는 해창이 맛있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해창은 너무 다 좋아하는 해창 복순도가 맛있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당연히 뭐 희양산 맛있다고 하고 이래야지. 이런 식의 그게 되는데 아니 복순도가 제일 맛있으면 복순도가 제일 맛있는 거고 그냥 해창이 맛있으면 제일 맛있는 거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장수가 제일 맛있던데 하면 장수가 제일 맛있어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이제네. 그러니까 질적인 주류 문화는 나는 이 술이 좋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랭크 있다는 거 상관없이. 나는 조니워커 블랙이 제일 맛있다. 맥켈란 모르겠고. 난 조니워커야. 조니워커야. 나는 발베니 12년, 발베니 얘기하면 또 그거는 쉐리 피니시 한 거여서 뭐 실제 쉐리 캐스크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거 다 뭐 가짜 막 어쨌든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냥 발베니 12년 더부르고 제일 맛있다. 이렇게 그냥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이게 애호가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 하잖아. 그럼 이제 그냥 하는 거지. 저는 발베니 12년이 제일 맛있었어. 나는 위스키 잘 모르네. 결국 한국인들이 너무 다 전문가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되려고 하는 거에서 또 전문가면 나는 그런 곤조 있게 잘 말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란 근데 말이야. 그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튀어나오는 그 전문가? 그러니까 신창배에 나오는 와인킹이나 그분 누구지? 주라기 월드 주라기 월드 기자님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뻔한 와인이나 뻔한 위스키 다 맛있다고 하면서 이거 좋다고 막 얘기하셔. 근데 이제 괜히 그런 분 아닌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은 버팔로가 맛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야 하고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누구나 자기가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취향을 잘 말할 수 있는 게 그 문화가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나 오늘 배워가네 지금. 앞으로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하겠다. 좋다. 이 문화가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모두의 취향이 존중받고 각자가 취향을 말하는데 거리낌 없고 눈치 안 보는 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시겠어요? 고요한 식당 많이 봐주시고 강릉에서 주룩주룩 양조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강릉에 오셔서 시간 되시면 중앙시장에 저희 쇼룸이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매장에 있으면 고요한 식당 보고 왔다고 하시면 제가 할인해 드릴 테니까 꼭 와보십시오. 네, 지금까지 고요한식당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빠이! 바이.